이번에 그 중국의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8대 중점 그 임무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회의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무슨 회의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5년마다 한 번씩 큰 회의를 하고요. 그게 오중전 회의. 뭐 그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1년마다 한 번 회의를 하고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1년 계획을 12월 달에 만들고 그리고 그걸 이제 분기별로도 만들고 반기마다 점검도 하는데 이번에 지금 12월 달에 한 것은 경제공작회의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공작 이러면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간첩이 넘어와서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는데 그게 이제 중국말로 공작이라는 것이 work, 그 일을 한다, 업무라는 뜻이에요. 그 꽁쪼란 말이.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글로 그대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나쁜 의미의 공작처럼 보이는데 그 2021년 이제 중국 경제 업무 계획을 이것을 16일부터 18일까지 지난주에 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합의를 본 거죠. 근데 중국은 아마 지난주에 그걸 하기 전에 정치국회의라는 걸 해서 전체적인 내년도의 방향을 잡고 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디렉션을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내년 3월 달 양회의라는 것을 이제 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하고 우리 같은 국회 승인을 얻어서 이제 액션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회기가 시작되고 경제가 시작되는데 중국은 사실은 12월 달부터 새로운 이제 그 경제 기조 이것이 시작이 됐다. 그 속성상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그 8가지 가운데서 지금 보니까 8번째 탄소 중립 문제, 이게 그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의 그 지금 화두가 탄소 제로로 가는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 2,600만 대 그 파는데 이제 미국이 한 1,700만 대니까 그게 다 석유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대기 오염 이거 한국도 사실은 뭐 서울 근교에 반경 뭐 50km, 100km 안에 연기 나고 먼지 나는 공장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스모그 때문에 고통 겪는 것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제 우마이라고 하죠. 그 스모그인데 중국도 베이징 가보면 베이징 반경 500km 안에 굴뚝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넘어오냐 그러면 중국이 최근 5년 사이에 자동차를 1억 2천만 대를 샀어요. 네. 그래서 그 1억 2천만 대 이 뒷구멍에서 나오는 매연이 그게 이제 공기 중에서 그 같이 이제 결합이 돼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내부적으로 이게 뭐 경제 성장도 좋고 중국의 꿈도 좋지만 당장 내 새끼가 내 손자가 이 내가 지금 이게 폐가 병들어가는 판에 이게 뭐 의미가 있냐.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탄소 중립에 관한 이 어떻게 보면 정책이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뭐 한국도 지금 보면 그린 뉴딜 하지만 중국 지금 전기 자동차가 뭐 미국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근데 테슬라가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새끼 자동차 세계 중국으로 보면 뭐 10등 이하를 하는 그 소형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주가를 폭등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이유가 뭐냐면 중국 자체적으로 이것이 이게 CO2 제로, 탄소 제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생명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갔고 그걸 정부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세게 푸시를 하는 바람에 이제 스타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그 녹색의 딜의 문제는 이제 첫 번째는 중국으로 놓고 보면 내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에 대한 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가지고서 중국을 공략했어요. 그런데 관세가 꼽힐 재미 못 봤습니다. 뭐 무역 제재 했지만 그렇죠. 뭐 중국이 죽은 것도 아니고. 수출이 더 늘었던데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바이든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든은 탄소세로 공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장사권 트럼프보다도 정치권 바이든이 훨씬 더 고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전 세계에서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근데 관세를 때리게 되면 서로가 이제 같이 때리다가 보니까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상대를 10명을 죽이려고 그러면 나도 7명, 8명은 죽어야 되는 것이 무역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탄소 전쟁으로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실리상으로도 그렇고 미국이 같이 붙으면 월등히 유리해요. 네. 그래서 중국을 죽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소세 부과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CO2 방출량을 줄여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녹색 경제를 중국도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국가 전략, 이 전략 경쟁의 차원에서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그 지금 뭐 인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오존층이 계속 구멍이 나가지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제일 크게 타격을 받냐고 그러면 중국이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중국의 최대 경제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의 상해 아닌가요? 상하이입니다. 예. 근데 상하이는요, 그 해발이 1m예요. 아, 수면에서 1m밖에 그렇습니다. 안 떠 있나요? 아. 그래서 지금 오존층이 파괴돼서 이게 해수면이 높아지면 맨 먼저 없어질 도시가 상하이예요. 중국의 최대 경제 도시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해수면이 아마 20m 정도만 올라가면 북경 심천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대기 오염 또 CO2 방출이 중국의 영토 안전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지금까지는 뭐 CO2 마구 방출하고 경제 성장률만 올인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세계 2등이고 뭐 GDP가 $10,000,0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안전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제 얘기하신 녹색 딜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묘하게 맞부딪히지만 중국은 그 내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이유가 같이 있다. 그래서 녹색에다가 올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보니까 미국에서 그 아리백이라는 정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효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진짜 탄소 배출을 통해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관세가 추가로 붙고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유럽도 뭐 탄소 국경세인가요? 그게 있고 하니까 유럽과의 공조도 아주 쉬워질 것 같고 미국과 하여튼 이게 그 생존의 문제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8가지 중에서 또 하나는 그 내수 확대 지속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뭔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 더 이렇게 과감하게 또 계속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긴축하지 않고 이런 그 뭐라 기대감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 금년도에 중국 GDP를 보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플러스로 이제 전 세계 최고인데 문제는 그 안을 보면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이제 나눠서 보면 중국도 지금 이제 3차 산업 비중이 60%가 넘어가요. 이게 성장의 주도 부분이고 가장 큰 부분인데 3분기 GDP가 4.9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3차 산업은 4.4인가 4.3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그 GDP 평균보다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3차 산업은 거의 소비 산업인데 이 소비가 GDP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지금 경제 성장을 정부 주도로 투자 주도로 한 것이지 소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이게 앞으로 소비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2021년에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네. 숨어 있는 전략이 뭐냐 그러면 2017년에 중국은 공급측 개혁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공급측 개혁은 뭐냐 그러면 이 과잉 부채, 과잉 설비, 과잉 재고를 줄이는 거예요. 그걸 3년 동안 하는 바람에 뭐 최근 뭐 몇 년간에 뭐 중국에 무슨 뭐 기업들이 부도가 난다, 뭐 국유기업도 부도 난다, 그래서 뭐 중국 망한다. 그런 얘기가 뭐 금융가에 그렇게 많이 떠돌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중국이 과잉 부채, 이제 과잉 설비, 과잉 재고를 강제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국유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이제 거기 대상이 된 기업들이 부도가 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정리를 이제 했고, 근데 2021년에 이번 문건에서 중요한 문건이 수요 측 개혁이라는 이제 그 문구가 나와요. 이게 이제 완전히 최근 4년과는 다른 전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공급 측 개혁이 아닌 수요 측 개혁, 이게 지금 2021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으로 놓고 보면 그런
이 내수가 이것이 GDP를 못 따라가는 것을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는 공급은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를 촉발시키고 이제 유발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2021년에 목숨 걸고 한다는 거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내수를 크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7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대도시 주거 문제, 그러니까 해결을 위한 부동산 뭐 건설 쪽을 좀 확장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그건 되지 않을까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중국도 우리하고 같이 뭐 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가는데 중국은 부동산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지금 뭐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우리는 5천만이 집값 올랐다고 난리인데 14억이 난리 치면 그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거기에 이제 경제공작회에서 얘기하는 그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나 이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돈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뭐 돈이 저렇게 풀리는데 돈이 안 도는 이유는 집에 자꾸 잠겨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집을 사버려가지고 이게 돈이 돌지 않게끔 하고 또 집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비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생산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금융에서 이 금융 안에서 놀거나 부동산으로 가서 투기로 가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이번에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 그 내년도 경제정책 8개 중에 하나는 그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막기 위한 정책.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럼 뭐 폭등하는 그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하지만 중국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말로 하면 쭈더동시. 그러니까 사는 것이지.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진짜. 이게 이제 산다고 할 때 그 중국에 투기한다, 스페큘레이션이나 차오더 그러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는 집에 사는 것의 물건이지 차오더 스페큘레이션하는 물건이 아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 우리도 그렇죠. 뭐 정부가 이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말 듣고 집 사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똑같습니다. 저거는. 네. 그래서 그거는 중국 지금 정부의 전략은 집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요게 지금 그 7번인가 8번인가 나와 있는 것의 핵심입니다. 주거 문제 해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가운데에서 또 하나 이 눈에 띄는 게 보니까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 및 반독점 강화. 이게 요번에 엔트그룹이 상장 연기가 됐잖아요. 네. 이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제 블로그에서 칼럼에다 그거를 한번 썼더니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큰 IPO를 하는 회사를 정부가 그것도 공모까지 끝낸 거를 스톱을 시키냐. 이건 중국의 어떤 이제 말도 안 되는 폐쇄성. 이 지멋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이미 지금 엔터파이낸셜의 문제는 이건 오비락이에요. 이게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이지. 그리고 또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마윈이 이제 중국 금융당국자들 앞에서 이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것에 보복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것은 관점이 아니에요. 잘못됐고 지금 말씀하신 이 반독점법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자본의 이제 어떻게 본 세력 확장 이것을 막겠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이 정책이 이미 금년 1월에 세팅이 된 겁니다. 올 1월 달에. 그럼요. 1월 달에 중국이 뭐를 하냐면 전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8대 중점 임무 1월 달에 세운 이 업무 계획이 잘 진행됐는지를 이번에 이제 체크하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은 내년도 얘기고요. 네. 지금 그 7번째가 나와 있는 반독점에 관한 부분은 네. 그리고 엔터파이낸셜이나 지금 아리바바에 관한 문제는 2020년 1월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2020년에 반독점법을 만들면서 이제 그때 뭔 얘기를 하냐면 인터넷 산업에 대한 반독점도 이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걸 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9월달인가 10월에 정식으로 이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을 이제 법안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럼 그 사이에는 인터넷 회사를 내버려 뒀냐 그러면
이제 반독점법이 2006년인가 2008년인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인터넷 회사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제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안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거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바바 문제나 엔터파이낸셜의 문제는 이들 회사들의 그 데이터 권력 이게 지금 국가를 넘어서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자숍 그 상거래를 하는 아리바바, 징동, 핀두어두오 이 세 개의 가입자를 다 합치면 17억 1천만 명이가 됩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17억 명의 이제 가입자를 이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 정부는 중국의 이제 개인이 뭘 샀고 뭘 먹었고 돈을 한 달에 얼마를 썼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세 개의 회사는 자기네 고객의 빅데이터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를 이 사람들이 쓰고 있고 얼마를 쓰고 있고 어디서 쓰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걸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권력에 맞먹는 새로운 데이터 권력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에서 그치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 이제 인터넷 회사들이 빅테크 회사들이 미국도 지금 제재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가진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써버리고 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와서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게끔 이것에 장벽을 쳐버리는 거죠.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불공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중국에는 없었던 건데 요거를 1월 달에 하겠다고 하고 9월 달에 이거 법안을 만들었고 그 사이에 지금 묘하게 이제 10월인가요? 11월인가에 엔터파이낸셜이 상장을 이제 절차를 끝낸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국 정부가 이거를 막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봤더니 엔터파이낸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아리바바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아리바바가 자회사로서 엔터파이낸셜을 갖고 있는데 엔터파이낸셜이 이번에 68달러로 그 68년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350조예요. 근데 문제는 이 350조의 가격이 자산 가치가 알리바바의 주가에도 반영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상장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 뭐가 문제 있냐면 지금 이제 그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그 매출액의 한 40몇 %, 그 절반 가까이가 소액 대출이에요. 근데 이제 소액 대출은 은행 대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 안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중국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엔터파이낸셜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핀테크 회사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100억을 예금을 받으면 17%, 예를 들면 15% 지준을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85억만 대출할 수 있어요. 그럼 85억이 다시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거기 또 15%를 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통화 창출이 제한이 있죠. 근데 문제는 엔터파이낸셜은 뭐 자기 자본이 한 2천억이 안 되는데 대출이 2조가 넘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10배의 레버리지가 걸려 있는 건데 자본금은 더 작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액 대출을 해주고 나서 소액 대출을 해준 그 매출 채권을 그거를 모아다가 ABS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유동화 자산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그 들어온 자금을 갖고 또 다시 대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서프라임 모기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신용으로 이제 몇백만 원씩 대출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이자를 못 내고 부도를 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면 그 사람들이 부도를 내면 금융기관이 산 매출 채권 자체가 부도가 된다고. 근데 이걸 갖고 계속 섞어가지고 만들면 이게 지금 이제 뭐 2조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3,400조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규모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뒀다가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감독 당국이 그 사이는 얘들이 상장회사도 아니었고 또 그리고 이거 금융기관도 아니었기 때문에 감독원이나 예를 들면 이제 이 감독기관에 이 검사를 받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이제 IPO를 한다고 왔으니까 이게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자료를 이제 딱 보게 된 거네요. 증권은 감독위원회 그렇죠. 같은데서. 그래서 이제 이거 아리바바를 엔터파이낸셜을 제재할 때 뭐 상장하는 회사 하나를 거래 중지시키는 것은 감독원이 중지시키거나 거래소가 중지시키면 끝나는 거지. 그때 그거 회의할 때 보면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우리로 치면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까지 사자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거기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다른 점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게 중국의 핀테크 회사들 반독점법의 시행이 기본적으로 이 지금까지 왔던 그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사업의 영역, 그리고 수익 모델, 여기에 구조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핀테크 회사들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들 안에 내부적으로 반독점법이 뭐라는 걸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아, 주가가 20%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확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된 거네요.